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야, 역시나 이 좋은 목소리 헬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부담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목소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해서 이게 좀 말투나 억양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뭐 원래도 이제 헬민석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듣죠. 언제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헬릭스님은 이야기의 제목을 붙이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이 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비명입니다. 비명이요?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원인 자체가 저번 2번의 시참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어디 가서 티가 나거나 아니면 제 억양이나 말투가 되게 특이한가 봐요. 아주 일반적이진 않을 수도 있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2번 시참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헬릭스 씨 핸드폰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야, 난데 하고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나가서 야, 너 무서운 얘기 뭐고 댕긴다면서. 그러더니 너 걔 알지? 네, 알죠. 걔 이야기야. 넌 모를걸? 한번 들어봐. 하고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입니다. 언제나 시참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는 비방 전문 헬릭스입니다. 사전에 보통은 어느 정도의 내용 조율이라든지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제목만 탁 타이틀만 던져주고 시참한다고만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듣죠. 우연찮게 학교 선배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제 학교 동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타이밍상 이제 저는 군대를 좀 일찍 갔고 그 친구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그다지 잘 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인기 있고 요즘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인싸 중에 인싸인 애들. 어딜 가나 잘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스타일 좋고 유머 감각 좋은 그런 친구였지만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다르고 저는 또 그런 친구들을 그때 당시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존재는 하지만 누군지 잘 모르는 제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기 초 저는 이제 과대표를 했었어요. 1학년 때 과대표를 했었는데 동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인기가 좋아진 케이스였는데 제 이야기를 초창기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 전공이 병원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약회사나 뭐 보험회사 아니면은 뭐 화장품 회사 같은데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화학과 의학이 필요한 회사에 제법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많이 했지만 학생 때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제 돈에 쪼들리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워낙 외향적인 친구라서 1학년 때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어디에서나 인기가 좋고 누구도 다 반기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좋고 인기도 많은데 다만 이 친구가 눈이 살짝 풀려 있어요. 풀려 있다라는 얘기가 약간의 멍 때리는 그런 중간중간 타이밍이 좀 있었던 친구인데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랬겠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겠죠. 이때 얘기가 2000년도 초반 때 이야기입니다. 세기 말 90년도가 끝나고 밀레니엄이 시작이 됐지만 20세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이제 학기 초와 다르게 이제 생활에 어느 정도 윤택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다만 이제 당시로는 벌기 힘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학교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점점점 학교 생활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없습니다. 카톡 없습니다. 공지사항 있으면 매직으로 전지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적어서 엘리베이터 앞이나 기둥 앞이나 학과 사무실에 붙여서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고요. 참고로 그때 당시에 디스라는 담배가 1,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옛날 옛적이겠죠. 학교 생활도 뜸해지고 이제 학사에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결석도 생기고 술자리도 잘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좀 그랬습니다. 이제 잘하던 친구가 못하게 되면 학생회장이나 과대표나 아니면 이제 친한 선배들이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밥도 사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일종의 멘토링 같은 걸 하게 됐었거든요. 들어보니까 특별한 가정사가 있거나 가족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잠을 좀 잘 못 자고 만성 피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 친구의 생활 패턴은 학생회장이든 뭐 주변에 이미 다 알려진 바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하지 않고 다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판돈이 좀 들어가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흔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학생회장이 제의를 합니다. 일을 좀 줄여라. 일을 좀 줄인 대신 우리가 등록금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겠다. 근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일하는 게 재밌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재밌는데 단순히 컨디션 부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뭐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러더니 이제 학생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회장하고 자기 동기들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저 눈깔이 좀 풀렸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형적인 무관심의 패턴이야. 쟤네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눈깔이 풀렸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봐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눈이 풀렸다고 해서 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듯이 그리고 또 학생들이 뒤를 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에 대한 뒤를 캘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이 또 수두룩빽빽하게 있고 자기 성적, 뭐 연애, 공부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크게 뭐 그렇지는 못했다고 해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과대표였고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방학이 찾아오게 되고 저는 이제 군대로 바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그 친구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배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큰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남자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거취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요. 군대 간 사람을 찾는 거, 군대 갈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복학한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복학 예정인 사람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제 당시에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익히고 기존 사람이 떠나고 또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점점 이제 관심 밖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를 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학교 수업은 안 나오더라도 시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회장, 조교, 교수, 과대표가 호출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적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교수진들이 왜 보통 아실 거예요. 레포트를 내면 최저 학점을 주겠다. 시험을 대충 봐도 B+를 최종으로 해서 성적을 내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하는데 네. 결국은 시험이 안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춰버려요. 수업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교수들끼리 합의를 본 게 휴학을 시키자. 다 F 주고 휴학을 시키고 어차피 뭐 남자들 늦게 졸업하는 거 크게 문제될 거 아니니까 휴학을 때리자. 그렇게 해서 교수들하고 학과장하고 10명씩 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학교 안 나오고 있다 혹시 알고 있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성적은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다. 휴학을 하자. 성적은 다 그냥 미수 처리하고 F 때린다. 그리고 휴학을 해라. 오케이, 알겠다. 라고 얘기해서 끝났는데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혀지는 건 당연지사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그 담당 교수한테. 그러더니 교수실에 이제 학과장하고 과대표가 호출이 돼서 갔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펑펑 울었는지 눈이 부은 상태로 교수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쩔쩔매고 있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예. 보통은 정말 큰 사고를 치는 뭐 폭행이나 기물파손 뭐 이런 정도의 큰 사고가 있어서 학교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와서 울고 있다?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테이블 위에 딱 보니 사망신고서가 한 장이 있었대요. 예. 이름에는 그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 갔구나. 얘가 갔구나. 얘기를 들어보니 무단횡단 교통사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무단횡단으로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뭐가 힘드냐라고 얘기했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만성 피로가 있는 것까지는 부모님도 금방 눈치를 채죠. 어떤 부모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계속 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이 망가지고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헛소리도 좀 했다가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은 거의 반혼수 상태 아니면 뭐 목류병 환자처럼 터벅터벅 길을 걷다 도로로 나가서 달리는 트럭에 치여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마 불면증을 좀 알아보신 분이나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고 그럼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는지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유로 이제 세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학교 입장에서 단순한 문제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퇴학 처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가 이제 자리를 잠깐 비우고 조교하고 동기하고 뭐 선배들이 있는데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저 혹시 저희가 그때 뭐 이러저러해서 찾아가서 좀 많이 달래기도 하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절을 하셨대요. 그렇죠. 아들 죽은 얘기를 친인척이라든지 당사자도 아닌데 또는 뭐 우리가 아는 목사님 뭐 스님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또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수가 그 얘기를 물어봤대요. 혹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때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했었는데 애가 그때 당시에서부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종교가 불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하고 어머님은 가슴이 아파서 말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시고 교수하고 아버님하고 간단하게 이제 약주 한잔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휴학비에 대한 처리가 끝난 타이밍이었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잠을 못 자고 가위에 늘리고 귀를 막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네, 부모님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빠른 사회생활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좋은 거 많이 먹이고 필요할 때 쉴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증상은 나아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됐답니다.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의 할아버지 네. 내외분이 무뚝뚝하게 서 있었대요. 두 분이서 그냥 차렷 자세로 서서 뭐 그런 시그니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뭐 경고를 한다든지 무슨 뭐 암시를 준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소리를 한다든지 행동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었는데 그 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우리 구한말 때 시골에서 입는 한복같이 생긴 한복 아닌
우리가 역사서에서나 보는 서민의 옷 같은 삼배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옷을 입고 계신데 점점점 옷이 남루하게 변해지고 옷이 해지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대요.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뭐 제사가 필요한가, 혹시 뭐 옷이라도 더 태워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기도를 하고 불공 드리고 뭐 제사도 지내고 조상님들 옷 하라고 뭐 그런 게 있대요.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을 위해서 옷이나 지전을 태우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다 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불공을 드리는데 젊은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시주님, 굵은 가지가 하나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고 그때 당시 불공을 드리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셨는지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예. 그런 이상 현상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스님의 그런 일종의 암시나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릴 틈이 없었대요. 꿈에서는 그 부모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계속 옷이 남루해지고 해지고 더러워지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도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큰 스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딱 보자마자 한다는 말씀이 어쩜 살아있는 게 그리 신기하다. 아이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발끈한 거예요. 자기 자식은 아픈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오.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옷이 그렇게 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간 우라같이 밀고 속된 말로 빡이 쳐서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면 내 새끼가 죽어야 됐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 원래 보통 종교 시설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경로를 했었대요. 편의상 그 친구 이름을 돌비라 하겠습니다. 그 자녀분 이름이 돌비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님은 계속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아버님이 자식 목덜미를 자꾸 끌고 온 겁니다. 그래, 돌비군 뭘 잘못했는지 알겠는가?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근데 아니요,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을 죄는 아닐지 모르지. 하지만 작은 죄가 모이면 커지기 마련이라네.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시는데 돌비가 울면서 큰 스님 바지가랑이 잡고 빌면서 살려달라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스님은 딱 한마디를 더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벌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뿐입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했대요. 그 당시에 부모님도 그렇고 돌비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되면서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와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도로를 걸어나가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시는 귀족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면 네. 떠나보내고 나서 그 뒤처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재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돌비는 어린 나이에 일찍 갔기 때문에 직장에다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됐대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가져가서 퇴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급여 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소지품도 가져가야 되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합의서하고 각서를 들이밀더래요. 예. 부모님은 멍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말을 전해준 선배가 저한테 그대로 해준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내 새끼가 죽었는데 지금 이게 각서는 뭐냐고 하면서 거기 담당자하고 싸웠대요. 예. 그렇겠죠. 자식 잃은 마음도 가슴이 아픈데. 합의서를 읽어보니까 김돌비의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었던 근무 생활 중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걸 함구하고 그 어떤 것도 민형사 간의 문제 제기나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대요. 네. 근데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마무리하는 것도 급한데. 그래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는데 제약회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친구가 일했던 건 제약회사의 약리 관련된 부서였어요. 약리, 약. 우리 항생제 뭐 이런 약 있죠. 약하고 리자가 뭐냐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약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 부작용과 적용 대상과 부적용 대상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였는데 네. 그 친구가 담당을 하던 건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 21살인데 중요한 걸 주진 않고 거기서 실험에 쓰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플라스틱 박스에 쥐나 토끼나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문 열고 먹이 주고 배설물 치우고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서류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동물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일을 못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점점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드라이하게 일만 했답니다. 근데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좋은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찾으려면 적어도 실패하는 케이스는 만 케이스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동물에 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 이상이 안 되면 못하는데 몰모트로 나온 흰색 쥐 있죠. 눈 빨갛고 하얀색. 알죠. 쥐를 몰모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대요. 근데 쥐만 아니라 보통 토끼도 많이 실험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계속 듣게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친구가 그 비명소리에 쾌감을 느낀 거래요.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게 됐대요. 이 이야기는 당사자한테 들은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자극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통증에 대한 고함은 음악으로 치면 베이스부터 소프라노까지 다 낼 수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네. 동물도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종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베이스서부터 소프라노까지 소리를 다 지른대요.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자극이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시작하지 않은 정상적인 애들까지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지경까지 나왔냐면 그렇게 해서 생을 다 한 친구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류로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하니까 어느 정도 맡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법 행위를 하게 됐고 결국 그게 걸렸고 점점점 이 친구 개인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결국은 잘리게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부모가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바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엄청난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 각서를 들이밀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부모의 가슴은 멍이 들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겠죠. 결국은 본인의 아들이 이런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돌비 본인은 양심과 쾌락의 싸움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환청이라는 걸로 해서 인격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선배 말로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선배 말로는 본인도 그 일을 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부조화를 극복을 못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변을 당하게 되고 사망 직후에 집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래요, 아들이. 그것도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다른 크기로 비명을 지르는데 그냥 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다 이런 식으로 1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비명을 지르더래요.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동이 틀무렵 사라지고 결국 부모도 사람이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더래요. 유명한 무당이나 법사나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집에는 못 들어갔겠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찾은 게 절에서 불공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자식의 죄를 덜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계속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다시 젊은 스님이 왔다고 합니다. 몇 시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산은 해가 일찍 지니까 네. 어둑어둑하고 밤 공기가 좀 쌀쌀한 그 시간대에 오셔서 또 한마디를 하셨대요. 고인이 된 자녀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값을 자녀분이 다 치러야 됩니다. 그냥 때에 맞춰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신각이라고 하는지 산신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절에 보면은 있지. 그 절이 있는 산에 있는 산신령이나 산에 있는 영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동물을 바치시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 적어도 현생에서 모습을 비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쉽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다음날 큰 스님한테 가서 무작정 물어봤대요. 예. 어제 저녁에 젊은 스님 한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뭔 말이냐. 근데 큰 스님은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듯이 무슨 말씀하시냐. 무슨 젊은 스님. 우리는 젊은 스님 자체가 없다. 우리 절에서는 가장 막내가 40대 정도 되신다. 젊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젊은 스님이 20, 30대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더니 큰 스님께서 눈을 살포시 감으면서 염주를 굴리면서 그냥 그대로 하시지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자식의 죄를 대신 빌어주고 미안하다고 빌고 빌어서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됐다라고 교수한테 얘기를 전하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 돌비라는 친구의 제삿날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그러더니 그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뭐 찾아와주고 고마웠다고 첫 제사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돈 뭐 20만 원, 30만 원 찔러줄 수는 없으니까 네. 선물 세트랑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 드시고 못난 아들내미 케어해 주시나고 감사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교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자기 아들 같기도 하고 네. 본인도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해서 불렀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삿날에 자기 아들이 본인 집 앞에 있었답니다.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를 대신 빌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빌어달라. 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부모가 이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미 죽고 없는 아들한테 뭐 우기고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저 세상에서라도 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 우리가 잘 빌어주고 오랫동안 용서를 구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딱 하고 일어서는데 가자 그러더래요. 네 가시죠 스님 하고 스님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쥐랑 토끼랑 개 머리를 하고 있는 인형하고 같이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늘이야 오늘만이야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될 거야 하고 스님이 어깨를 툭툭툭 쳐주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별거 없어. 제삿날 빼고는 364일을
그 친구가 괴롭혔던 모든 동물들이 냈던 비명소리를 똑같이 지르고 있을걸? 그 죄를 다 할 때까지?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보통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뭐 예. 우리 뭐 알는 뭐 지옥불에 떨어지니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거는 죄가 확정된 사람한테 주는 그거고 형 버리고. 환생을 하기 위한 업보를 씻는 거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거 아니냐. 지가 괴롭혔던 동물이 질렀던 소리만큼 지가 똑같이 지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소주를 한 잔 탁 들이키는데 야 내가 너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은 못한다. 근데 지켜야 될 선은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믿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판단해. 근데 364일을 소리 지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내용의 제목이 비명입니다. 이야. 왜 비명인지 알겠다, 이거. 누가 들어도 알겠네요, 이건. 364일을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예.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고통받았던 동물의 소리로. 야.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머리가 지릿지릿하고 아프더라고요. 나도 야. 착하게 살았단 말은 못하지만 이거는 죄짓고는 못 살겠다. 아니, 일단 또 그게 있어요. 지금 헬렉스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요. 이렇게 따져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일단은 사는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뭐 돼지나 뭐 소나 고기를 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다 필요로 인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섭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려고 사냥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험을 하는 거고, 근데 그냥 그거의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재미로 살생을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거는 죗값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돌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얘기인데 네.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 자체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렇지만 100분의 1도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괴롭혔다라는 말을 하나로 퉁친 거지. 네. 상상 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고찰을 할 수 있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방송이니까 딱 걸러서 얘기를 해주신 거겠지만, 와, 많은 걸 또 느끼네요. 오늘 이야기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스님.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오. 조상의 덕을 뺏어서 아마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오시에 해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네.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은 다른 자손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조상들의 희생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정말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도 이제 하다못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못하는데, 네. 키운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인격체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지금은 제가 좀 정리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시청을 하겠다라고 카톡을 남기려고 했었던 게 한 일주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뒤에 말씀을 드린 건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 못하는 짐승 괴롭히진 말자. 우리가 잘해줄 순 없어도 괴롭히고 해하고 이러진 말자. 이거예요. 저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시점에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찔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동물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설마 에이 그런 게 어딨겠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목숨이 다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갈 때마다 아이고 좋은데 가렴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빌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즐기고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